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날이 오네요. 그죠? 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고, 이제 1차 시험은 끝났습니다. 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우리는 이제 다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출 해설도 하지 않고, 바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가볍게 문제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또 과정을 향해서 스텝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미 가다반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제가 강의 들어오기 직전에 잠깐 평가원에 좀 들어가 봤어요. 이의 신청이 쫙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의 신청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타당한 것도 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지역정신, 성인, 여성, 아동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까지 채점, 제가 나름대로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그 채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또는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식이라든가 그 결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항상 그 쟁점은 뭐냐면, 기준이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막 이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저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혹시 이건 이렇게 채점되는 게 맞나, 막 여러 가지 막 통신들이 있잖아요. 또 답도 이 노량진 요 작은 이 영역 안에도 답이 또 막 달라요. 교수님들마다 답이 또 다르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 이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럼 채점은 어떻게 하나? 근데 그건 우리가 고민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 해오신 선생님들 진짜 이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결과는 진짜 이렇게 우리가 떠나보낸다면 좀 그렇지만, 안녕하고 이제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리뷰해보고,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여성, 아동, 성인 교수님들 들어오셔서 다들 막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울컥울컥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보니까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저도 사실 그런데 좀 이제 자제하고 내용들을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문제를 딱 만났는데 반갑던가요? 반갑지 않던가요? 반가운 문제들이 좀 있죠? 네, 반가웠죠? 네, 제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네, 상당히 좀 선생님들이 아마 익숙했던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황당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감사하게도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줘가지고 막 답안 작성하다가 진짜 하다가 이렇게 집어 던져.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다고 바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좀 살펴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저는 이제 문제를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답은 이미 가다반을 다 올렸기 때문에 답을 하나하나 이렇게 포인팅 하기보다는 이런 형태의 문제였고, 그리고 이게 어떤 것들이 쟁점이었다, 이 정도만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기억과 니은,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와 니은에 해당하는 숫자를 써라. 근데 이 문제는 보시면, 잠시만요. 이거 3교시구나. 네. 제가 긴장했나봐요. 네, 여기 처음에 보시면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가는 용어,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용어다. 근데 딱 보시면 뭐예요? 건강증진 모형이죠. 네, 선생님들 건강증진 모형 같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쉽게 좀 답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앞에 지각된이라는 말이 빠지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떤 이의 신청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각된이 빠져도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각된, 인지된, perceive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지 맞아요. 아마 그렇게 채점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아직 채점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채점면들 들어갔다 나중에 나오면 저도 나름 그 정보들을 얻고 또 이제 내년도 강의에 잘 반영을 할 텐데, 어떤 부분들을 문제화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출제가 아주 이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이론의 구성 요소들을 그대로 묻는다. 지각된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장애, 지각된 자기 효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별로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앞으로도 많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나왔던 게 어떤 식으로 다시 또 유용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모성보건과 관련된 통계지표의 의미를 설명해라. 선생님들 나눠드린 페이지에는 두 번째 페이지인데, 이게 이미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를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영역별 실전 모고 또 파이널 모고에서 이것을 선생님들에게 문제로 포인트로 드리진 않았습니다. 뭐 모성 사망비라든가, 여기 이제 그 출생 전후기 사망률이 주산기 사망률에 대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몇 주 이상인 경우냐 이렇게 묻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식의 지표들이 문제화되는 건 지역사회의 굉장히 특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들은 이후가 없으시길 바라요. 저는 면접 보고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나 통계 지표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어떤 특정 용어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무엇을 정의하는지 계산식이나 그것의 이제 결과치에 대한 것, 이런 해석들에 대한 것은 사실 지역사회의 가장 좀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조금 황당한데 뭐냐면, 여기 보면 펜타닐 패치와 관련된 걸 얘기해요. 마약에 대한 부분이죠.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건데, 문제를 딱 보시면, 자, 위의 내용을 빼고 밑줄 친 기억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를 쓸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후 좌우 따지지 않고 기억만 딱 보면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맞은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패치를 붙이지 않을 수 없었대요. 이것만 해석하게 되면, 자, 선생님들 요것만 그냥 해석하면, 제가 자료에도 썼는데 지각된 장애의 양상으로 보여요. 지각된 장애. 지각의 장애니까, 지각된 장애가 아니라 지각의 장애, 감사합니다. 지각의 장애니까, 그쵸? 환각이라든가, 지금 뭔가 어떤 감각이 있는데 그것을 비틀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없는 감각이 느껴지는 거니까, 환각이라든가 환촉이라든가, 이런 답안의 답안을 타당성 있게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게 이제 결국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디펜던스, 신체적인 의존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신청한 것에는 특별히 선생님들이 막 쓰지 않았고, 어떤 분이 물질 남용도 답이 돼야 되지 않냐, 뭐 신체적인 의존, 심리적인 의존,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결국 이게 물질 남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도 쓰셨던데, 이건 아마 채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채점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보시다시피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면, 이 상태가 사람의 몸의 상태인지 어떤 지각의 상태인지 또는 인지의 상태인지 굉장히 모호하게 문제냈어요. 문제를 잘못 냈다고 봅니다. 채점자들이 아마 싸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전의 경험상, 원래 채점위원 들어가신 분들 이게 비밀이거든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채점위원 들어갔다는 얘기를 다 공개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채점이 되고 이른바 논쟁이 됐는지 디베이트가 됐는지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들은 적이 있는데, 싸웁니다. 그 안에서. 이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싸우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다 맞다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뭐 우리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도파민이나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또 가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도파민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자, 다섯 번째 문제를 보시면 운동 프로그램 계획서예요.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 계획서에서, 자, 기억해 보면 운동 실천 행위 변화 단계에서 변화 단계 모형을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보시다시피 변화 단계 모형이에요. 선생님들 변화 단계 모형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선생님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마 이번에 출제된 지역 정신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한두 문제를 빼고는 선생님 이게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잘 봐둬야 될 거예요, 이런 게 나왔죠? 네, 동의를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얘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여기 계획전 단계나 계획 단계 물어본 거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니은과 디귿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엄밀하게는 이 문제도요, 앞에다가 뭘 줘야 되냐면, 변화 단계 모형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 이렇게 문제를 내야 돼요.
그럼 과정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 이제 그걸 준해서 과정목표, 영향목표, 결과목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워낙에 이 자체가 목표 설정을 할 때 변화단계의 모형을 활용해서 과정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 이런 내용들을 쓰더라도 이것을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여기를 이제 목표라고 해놨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도 목표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따지면 이제 또 여기서도 논쟁이 되는 거죠. 워낙에 이 모형은 그러면 여기다가 과정평가나 영향평가나 결과평가가 아니라 구조 과정 결과가 되면 틀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수험생을 대신해서 수험생을 대리해서 들어가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싸운다고 하면 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변화단계 이론을 가지고 여기다 쓰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기 보면 없어요. 여기 보면 그냥 운동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이라고 돼 있지 이게 이 모형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 안 돼 있습니다. 위에 문제만 돼 있지. 선생님들 모의고사에서 제가 문제를 냈으면 교수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따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예. 되게 모호하죠. 지금 벌써 2개째 지역에서만 지역 정신에서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번 문제냐면 저는 그 다음에 선생님들 페이지에 4페이지니까 7번 문제.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보시면 반갑지 않으셨을까? 7번 문제는 ADHD 문제였습니다. 다들 잘 맞추셨죠? 네, ADHD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ADHD. 그래서 ADHD의 부주의하고 과잉 행동 충동성이죠. 충동성에 대한 것. 그리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된다.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다만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자, 선생님들 이제 제가 모의고사에서 메칠 페니데이트를 문제로 드렸었는데, 사실 메칠 페니데이트의 부작용을 낸다고 할 때, 여기 보는 것처럼 반동 효과라든가 반응 대가, 이건 이제 인지치료와 관련된, 인지행동 치료와 관련된 건데, 너무 좀, 동떨어진 문제.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relevant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내는 게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반동 효과, 리바운드 이펙트에 대한 것은 약을 쓰다가 약을 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증상이 더 나타나는 거, 그런 것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딱 이 메칠 페니데이트에서만 보여지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다양한 그 자료들을 검색해 보면 이게 아주 텍스트에 아주 그 저명한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그 약물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그런 자료들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동 효과에 대한 것은 아마 선생님들이 나름 상상해서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응 대가도 그렇죠. 반응 대가도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에 있어서 봤던 것들은 보통 토큰 경제라든 토큰 이코노미, 토큰 강화, 그리고 뭐가 있죠? 이 사회기술 훈련이라든가 과거에 나왔던 거, 그리고 반응 방지,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봤던 텍스트 안에 그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이제 반응 대가는, 잘 안 썼어요. 저는 제가 강의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써본 적이 없는 용어예요. 제가 무식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 보다가 진짜로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거를 막 어떻게든 이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많이 보는 용어들을 비껴나가는 형태로 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반응 대가의 핵심은, 이거 엄밀히 말하면 반응 대가도 이렇게 써놓고 뒤에다가 그 용어를 써줘야 돼요. 이게 어떤 원어를 쓰고 있는지. 리스판스 코스트라는 단어를 쓰면 그럼 비용이라는 거, 대가라는 것을 써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언급되어지는 형태의 이른바 행동 치료적인 관점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정적인 강화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주어졌던 강화물을 뺏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코스트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문제에서 몇 번째냐면 8페이지, 9페이지죠. 잠시만요. 페이지가 아니고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2교시 10번 문제입니다. 자, 2교시 10번 문제. 자, 또 아주 또 익숙한 문제죠. 역학조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문제들, 계산 문제라든가 용어에 있어서의 해석이라든가 이걸 딱 이제 그 기입형으로, 사실 이건 서술형 문제인데도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선생님도 우리 같이 연습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명칭을 쓸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또
발생률을 계산을 하라든가, 사례 발생률 이러니까 이건 뭐 다른 건가? 똑같은 거죠. 발생률을 계산하면 전체 인구 중에서 몇 명이 발생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상대 위험비 산출하는 거 계속 여러 차례 연습했었어요. 제가 문제 이렇게 다시 따지다 보니까 상대 위험비만 선생님들한테 한 3-4번 이상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제발 틀리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아마 시험장에서 잘못 계산하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정말 애쓰셨고 잘 맞추셨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사람이 시험장에 딱 가면요 굉장히 긴장하게 돼 있어요. 초조해지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혹시 놓쳤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다른 거 맞춘 걸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1년 중에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시험 치고 나서 이 기출 해설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네, 각자의 마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밴드에 글을 썼지만, 선생님들 다 나는 시험 너무 잘 봐가지고 완전 합격이야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다 막 잘 보면 잘 본 대로, 또 못 보면 못 본 대로 굉장히 좀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제가 아예 이런 해설 자체를 안 했었는데, 말씀드렸지만 같이 공부한 선생님들한테 1년 동안 마무리를 좀 짓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산은 다 하실 수 있고, 계산의 결과 닭볶음탕을 계산해서 여기서 상대 위험, 갑자기 닭볶음탕이 먹고 싶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잡곡밥이랑 닭볶음탕이랑 햄 야채볶음이랑, 네, 식욕을 돋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상대 위험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상대 위험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답으로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상대 위험비 여기 그런데 기억해 보면 역학조사 연구의 명칭을 쓸 것 했는데, 자, 이거는 분명히 역학조사 연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가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뭐죠,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후향적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이제 누가 이의 신청하신 것 중에 후향적 코호트나 전향적 코호트나 코호트 안에 다 포섭되니까 코호트도 맞게 해줘야 된다. 모르겠어요. 채점을 어떻게 할지. 근데 이제 전향적 코호트와 후향적 코호트는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는 변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자, 다음은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의 일부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환경과 건강 파트, 기후 건강 파트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들을 출제했다고 보여지는데, 자, 여기 이제 온열 요소의 4가지, 기온, 기류, 기습, 복사열, 이런 이제 용어들을 쓰는 것이고, 자, 그리고 밑에 여기 보면 극한 기상으로 인한 손상과 사망인데요. 이것도 답이 제가 35도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레퍼런스에 따라 가지고서는 35도가 아니라 34.4도, 34.4도 이하, 이게 이제 측정하는 곳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레퍼런스가 아주 내셔널레가 제대로 된 맞는 그런 제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채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그런 문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이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이거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너무 속단하지 마라. 내가 뭐 어떻게 답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잘 못 쓴 것 같다, 뭐 답안이 점수가 좀 낮은 것 같다, 그런 거에 너무 속단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죠? 디귿에 있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열사병의 발생 기전에 대한 거,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의 상실이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거의 점수를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교시로 가서 3교시 2번 문제. 자, 3교시 2번 문제 보니까 여기에요. 금연 프로그램 평가서, 평가 계획서입니다. 자, 금연 프로그램 평가 계획서에 있어서 이 문제는 되게 반갑지 않으셨어요? 네, 반가웠죠? 네. 여기 보시면 평가가 있고, 문제를 보면 여기에서 니은과 기억과 디귿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 니은에 들어갈 내용인데, 이것도 문제를 낼 때 조금 모호한 게 있죠. 뭐냐면, 자, 이게 평가 영역을 쓰고 선생님들 기존의 기출을 다, 이제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공부하셨겠지만, 저는 머릿속에 기존 기출 문제가 쫙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면 적어도 이 앞에 예를 들면 체계 모형에 근거해서 평가 범주를 나눴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건 명확하게 투입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평가, 적합성에 대한 평가, 과정에 대한 평가, 뭐 이렇게 나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디렉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평가를 하는데 투입 평가가 있고 중간에 중략해버리고 기억이에요. 그렇죠? 네. 답이 뭘까요? 네? 효율성에 대한 평가. 예,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맞는데 만약 효율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면 평가 지표에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경제성 평가도 답이 돼요. 예, 경제성 평가도. 둘 다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경제성 평가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래쪽에 보면 적절성 평가되고 하략 있으면 이 밑에 또 그러면 평가가 다른 평가들이 뭐 사업의 부작용이라든가 적합성이라든가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완전 오픈 퀘스천. 문제의 답을 뭐로 했는지 나도 궁금하다. 이런 문제예요. 다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선생님도 제가 이상하게 비용 편익이나 비용 효용 분석이나 이런 거 나올 것 같았어요.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시험 치고 나니까 선생님들 다 교수님 그거 나왔어요. 편익 나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기쁘던지. 아마 제 생각에 근데 이 문제가 변별을 좀 가질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썼으면 다른 문제도 지금 앞에서 봤던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문제 자체는 분명히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걸 정확하게 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어지는 3번. 3번 보시면 자, 다음은 중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의 일부다 해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제가 늘 강조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선생님들이 아마 여기 두 번째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사회보장제도의 명칭 아마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 다 맞추셨을 거예요. 맞죠?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네, 고용보험하고 그리고 뭐예요? 의료급여죠. 의료급여. 이거 뭐 답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요. 문제 잘못 냈어요. 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료 부과 방식이고 보험급여의 보장 방식이잖아요. 네. 선생님 이게 보험료의 부과 방식이 있고 보험료의 적립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이렇게 주어지면 뭐냐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냐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이냐를 물어야 돼요. 답이 부과 방식 또는 적립 방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낸 문제에서는 뭘 요구한 거로 보여지냐면 부과 기준이 무엇이냐를 물은 문제로 보여져요. 제가 답으로 쓴 거는 이게 소득에 대비한 보험료의 부과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아마 채점은 소득 대비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보지만 분명히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하다 보면 채점자들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걸 알 거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같이 이제 다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득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부과 방식이 아니라 부과의 기준을 내야 됩니다. 부과 기준이라고 써야 문제가 맞아요. 근데 부과 방식이라고 하면 부과 방식 자체가 하나의 형태거든요. 그럼 부과 방식 말고 뭐가 있느냐? 적립 방식이 있어요. 혼합 방식이 있고 선생님도 제가 강의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혼합 방식, 부과 방식, 적립 방식 세 가지의 방식이 있거든요. 보험료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보험급여의 보장 방식에 있어서는 이건 이제 뭐냐면 보험급여의 보장을 할 때 어떻게 보장하느냐? 현물로 보장하느냐? 현금으로 보장하느냐? 직접 서비스를 하느냐?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현물 급여가 기본 원칙이면서 현금 급여도 일부 있다. 또는 직접 서비스를 한다. 직접 서비스의 방식이 주어진다.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는 돈을 주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도 답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선생님들 아마 각자 다른 답을 쓰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답이 보세요. 답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어떤 게 답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딱 찍어서 이건 소득 이렇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채점을 한다면 이거는 진짜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되게 애매한 황당한 문제였다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출제자들이나 채점자들이 눈 하나 깜딱 안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맞아요. 이제까지 문제를 참 오랫동안 보고 분석하고 출제해 왔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선생님들이 이 밑에 문제를 정확하게 맞췄으면 이제 우리 이미 모의고사 보면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분명히 이상한 게 있을 텐데 이상한 건 이상한 거고 내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쓰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여기 네 번째. 자, 다음은 중학교 보건교사가 학생을 상담한 내용의 일부다. 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4라는 숫자가 떠올라요. 4는 죽음을 뜻하잖아요. 4라는 숫자가 생각날 때마다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뭐죠? 강박사고. 그리고 그래서 나타날 때마다 7이라고 말한다. 7, 7, 7, 7, 7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거는 강박 행동이 된다. 그래서 강박사고와 강박 행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쓰는 것이고 밑에다가 동일한 용어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쓰는 것을 제안으로 준 것은 우리한테 답을 명확하게 틀리지 않게 강박사고 강박행동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바로 밑에 이제 디귿. 클로미프라민 강의 중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자, 클로미프라민이 가지는 특성은 뭐가 있죠? 항강박 효과가 있다. 자, 그럼 항우울과 항강박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말하면 효과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선생님들 문제가 양리작용 두 가지를 서술할 것이라고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양리작용 중 두 가지를 서술할 것. 이거 엄밀히 말하면 클로미프라민은 양리작용이 뭐죠? TCA예요, TCA. 그럼 삼환계 항우울제가 가지는 양리작용은 세로토닌이나 에피네프린에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양쪽에 둘 다 작용한다. 세로토닌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에도 작용한다. 항세로토닌 작용이라든가 항에피네프린 작용이라든가 또는 항히스타민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TCA 자체가 가지는 효과 중에 선생님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면증 강의를 하면서 TCA를 쓰면 수면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세로토닌에도 영향을 미치고 노르에피네프린에도 영향을 미치고 히스타민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여러 신경 전달 물질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효과를 다 쓰라고 해야 되는 게 문제의 요구인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내신 분이 항우울과 항강박 이 두 가지를 답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예. 근데 이걸 내고 싶은데 기전을 내면 엄밀히 말하면 TCA는 기전이 이게 뭐 몇 가지로 나뉘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던 게 다 답이 돼야 돼. 뭐 항우울, 항강박, 항수면, 그렇죠? 예. 또는 뭐 세로토닌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에피네프린에 영향을 미친다, 노르에피네프린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게 다 답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뭘 표준 답으로 할지 그들에게 맡기시고 참 황당하지만 아마 선생님들은 이 내용들을 쓰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디테일하게 따지면 항우울이나 항강박은 효과냐 기전이나 되게 모호하죠. 이거를 이제 앞으로 와서 TCA에서 가지는 기전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막 나눠놓는 게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올해처럼 이 기출 해설하면서 참 난감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아니다 19페이지죠. 잠시만요. 마지막 페이지인가? 제가 헷갈렸어요. 20페이지 죄송합니다. 20페이지 10번. 자, 20페이지 10번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기억에 웹툰 주인공이 친구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상처내면서 푸는 것을 보고 따라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방어기제 명칭을 쓸 것. 자, 방어기제도 제 기억에 파이널에서 방어기전을 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동일시를 문제로 드렸습니다. 동일시. 맞죠? 네. 제가 낸 거라니까요. 네, 동일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니은에 보시면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를 통합할 때 인지치료의 목적, 여기 보시면 인지치료의 목적을 서술할 것 했으니까 인지행동치료 중에서 인지치료가 가지는 특징적인 그런 요소, 효과, 목적, 정확하게 뭘 써야 되냐면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꾼다 또는 인지의 재구조화. 아마 선생님들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건요, 버리세요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또 나름 오랫동안 저도 강의했고요. 이 임상 영역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관련된 영역들 학위 과정을 하시는 박사 과정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몰라요. 모르겠어요. 임상에서 최근에 막 이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많이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 보시면 이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변화와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치료를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씁니까? 이거 맞추신 분 있으세요? 답이 수용이더라고요. 수용. 저 선생님들 문제 보고 찾아봤어요. 수용. 그리고 이 밑에 리을인데, 자,
그냥 선생님 이건 재미로 들어보십시오. 정서에 휩쓸리지 않고 강한 정서적 경험 속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찾아보면 리네한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거를 주장하면서 이 변화와 수용 사이에서의 어떤 그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이런 접근을 했더라고요. 참 좋은 치료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가지고 누구를 주로 치료하냐면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들을 치료한다. 그런데 이런 능력들을 얘기하려면 이 능력은 자, 정서 조절의 능력이다. 정서 조절 능력, 정서 조절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답으로 뭘 제시해드렸냐면 마음 챙김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 챙김. 아마 이번에 출제에 들어가신 교수님이든 출제자가 정신간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예가 깊은, 많이 생각하신 분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 챙김과 정서 조절 능력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답이냐라고 고민을 하라고 하면 제가 이제 답 제시를 마음 챙김으로 했거든요. 마음 챙김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이 다른 그 기술들보다는 훨씬 더 메이저리티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간호 전체의 어떤 그 영역 안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음 챙김입니다. 근데 이거 잘 읽어보면 정서 조절 능력, 정서 조절 기술이 만약 답이 된다면, 그럼 뭐도 답이 돼야 되냐면, 정서 조절 기능이 답이 된다면 그냥 감정 조절 기능도, 감정 조절 기술도 답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통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정서 조절을 하는 것이나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이나 용어가 원어적인 용어로 원어의 의미에서 이게 무드냐, 어펙트냐, 또 이모션이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인데, 그걸 만약에 정서 조절 기술은 맞게 하고 감정 조절 기술은 틀리게 하고 이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두 가지가 다 답이 될 수 있고, 마음 챙김 기술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이 변증병적 행동치료의 내용 안에 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채점을 어떻게 할지 매우 궁금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떻게든 채점 위원들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 막 어떻게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 선생님들 그 전체 영역을 이렇게 보면 하나 더 남았죠. 마지막. 여기 보시면 이제 11번. 드릴을 사용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특히 추운 날에 손가락 감각이 떨어지고 화끈거리는 통증과 냉감이 더 있다고 해요. 이건 이제 네이노병, 네이노 증후군 다 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인에서도 아마 동일하게 배우셨을 텐데,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드릴 사용으로 인해서 손에 전달되는 진동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 임용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산업가도나 직업건강간호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보호장구에 대한 것을 인사이트를 가지고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방진 장갑이 정확한 정답이에요. 여기에만 답을 한다면. 근데 방진 장갑을 답으로 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상당히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 방진 장갑의 답이 전체 답안지에서 정말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 문제의 답안을 같이 논의하면서 보호 장갑도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디귿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한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저도 잠시 몸담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요 마지막 문제는 예외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법에 근거하거나 어떤 명칭들에 근거한다면 이게 틀리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다 보고 나면 선생님들 아마 시험 보시면서 겪었던 그 황당함과 혼돈이 지금 다시 한번 증폭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시험 문제를 푼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전체를 딱 마무리를 하잖아요.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채점이 어떻게 될지. 이거 한 문제 한 문제. 지금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된, 저 나름 20년 가까이 강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답안 채점이 굉장히 모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이에요. 이 정도로 심각한 건 처음입니다.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지역 정신만 그런데 아마 여성아동이나 성인간호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치면 이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선생님들이 보통 얘기하는 칼체가 되거나 물체가 되거나 점수의 변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잘 못 썼는데, 나는 백지를 냈는데, 나는 답을 다 안 썼는데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이 문제들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한 건 정확히 답을 쓰셨을 것이고 좀 이상한 건 나름대로 지어서 쓰든 어떻게든 답을 쓰고 답안을 구성해서 제출을 했다고 한다면 1차 시험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잠시
정말 면접 준비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기출 해설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기출 해설 강의는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가 아니고요. 제가 바라는 건 선생님들이 이 내용들을 이제 더 안 봐도 좋겠다, 좋은 그런 상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이제 그만 보고 면접 준비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다만 이제 채점을 해보고 막 점수가 저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아까도 들어오기 전인데 선생님들이 막 저한테 이제 각 답안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채점을 하셔가지고, 이번엔 교육학이 또 그렇게 어려웠다면서요. 교육학이 난리야 막 이러면서 전공이랑 교육학 답안을 다 해가지고 저한테 점수를 막 보내세요. 교수님 이거는 제가 합격이 가능할까요? 이건 어떨까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근데 그걸 딱 받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들 얼마나 불안하면 이 점수를 지금 이 확정되지 않은 답안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왜냐면 가답안을 드리니까 가답안을 나름대로 채점을 했겠죠. 이거는 맞다고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틀리지 않을까? 막 그 선생님들의 이 애씀이 다들 합격하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채점을 해가지고 점수가 제가 보면 높은데도 이거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될까요? 2차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교수님 제가 괜히 면접 준비했다가 시간 버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이제까지 항상 그런 것에 답을 해드리지만, 그냥 저는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그냥 면접 준비하세요. 남일 하듯이 그냥 하세요. 하면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임용을 이제 끝낼 거다. 요번에 이거 딱 보고 1차 합격하면 2차 준비를 하지만 안 그러면 나는 임용 이제 안 해. 이렇게 다짐을 하신 선생님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남은 시간 아직 결과 나오기 전까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는 면접 특강하면서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 문제에 지금 답을 결정하고 이것에 있어서의 채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에다가 내 시간을 걸 수 없잖아요. 내 결과를 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던져버리고 문제집 버리세요. 문제 버리고 다음 스텝으로 갑니다. 다음 스텝이 어떤 건지는 이제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자,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김동현 에스더 이진 팀에서 항상 매년 해왔던 건 뭐냐면, 이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다 불안하고 다 초조하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면접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특히나 많이 힘듭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제까지 같이 공부하고 합격하셨던 선생님들이 딱 요 시점이 되면 연락을 막 해주세요. 교수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저도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진짜 갑자기 막 구름대처럼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같이 엮어가지고 선생님들을 잘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에서 이제 면접 밴드를 구성하고 또 면접 팀을 짜고, 그리고 실제 이후에 이제 실현하는 것까지, 실제 시험, 실제 면접에 모의 면접을 하는 것까지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이게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나는 그냥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 게 맞는 건지, 참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수 있겠지만, 잠시 모든 판단을 좀 놓고 다음 과정으로 면접 준비로 좀 가시면 좋겠고,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를 조금 있으면 이제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자세로 들어와서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기출해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 10분간 휴식하고 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